네,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피그마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다른 분들 좀 들어오시는 동안 어떤 직무에서 들어오셨는지 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뭐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채팅으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피그마 에이펙에서 한국 고객을 지원드리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피그마의 공식 파트너사 단군소프트 함께 해주시는데요. 동아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화라고 합니다. 네, 동아 매니저님은 디자인 시스템 컨설팅을 담당해 주시고 또 오늘 주제 나중에 또 데모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오늘 세션은 녹화되고요. 이메일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이제 Q&A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실시간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팅하실 때 전체 공개로 말씀해 주시고 친절한 문화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오디오 세팅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는요. 왜 디자인 시스템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정리된 파운데이션의 이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디자인 시스템을 좀 고도화할 수 있고 디자인과 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그 지난 5월 달에 열렸던 피그마의 연례 컨퍼런스 그 컴피그에 참석하셨다면은 함께 만드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세션을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세션의 핵심 주제 하나는 바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정렬, 얼라이먼트가 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이 AI가 정렬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피그마에서 만든 디자인을 실제 코드, 구현 단계로 넘어가실 때 디자인의 의도가 흐려지거나 혹은 이 팀들이 각자의 이 같은 문제를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하려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있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팀의 작업 속도 자체를 늦출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관성의 붕괴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이 정렬의 부재, 즉 미스 얼라이먼트에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또 다른 도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공유된 기준, 즉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거를 가능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디자인 시스템은 팀의 워크플로우의 일관성을 만들어주고 협업에서는 명확성을 그리고 릴리즈를 할 때는 이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이 피그마가 어떻게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 더 잘 정렬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디자인 시스템이 좀 왜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팀원들을 보면은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 디자인 시스템 여정 위에 있습니다. 각자의 이 디자인 시스템 성숙도는 다르시겠지만 목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더 잘 맞춰서 일을 하고 또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이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더 빠르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 AI가 워크플로우에 들어오게 되면서 디자인 작업이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또 협업 자체가 촘촘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오히려 작업 중간중간에 이런 프릭션,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업하는 부분에 마찰이 있다면은, 즉 AI에게도 이 마찰로 결국 적용되게 되는데요. 즉 체계가 없다면 이 마찰 자체는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위험이 됩니다. 결국 이 디자인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팀과 AI가 모두 움직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좀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품 전반에 품질을 지탱하는 이 구조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패턴과 또 재사용한 컴포넌트를 정의를 해서 우리 팀이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함께 쓰는 이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조금 더 자유롭게 탐색하고 작업할 수 있고, 또 엔지니어는 이 구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또 세세한 설명이 없어도 우리 디자인에 대한 의도를 전달해주고 제품과 플랫폼 전반에 대한 이 명확성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 팀이 내리는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일관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하게 확장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데모를 통해서 이 피그마가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 매니저님. 네, 그러면 바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작하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관리하고 배포하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내용은 변수입니다. 바로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살짝 키우고요. 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세션 자체가 베리어블, 변수 강의는 아닙니다. 변수의 종류나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션은 굉장히 많이 이미 있으니까요. 피그마 유튜브나 피그마 아티클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빠르게 개요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변수는 디자인 시스템 내에서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고 그 값을 재사용 가능하고 반복하고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곳 값을 이제 저장해 놓고 다른 곳에서 변수를 사용하면은 나중에 값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수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값이 한 번에 변경되게 됩니다. 개념 자체는 꽤 직관적인데요. 피그마 안에서 변수는 베리어블스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디자인 파일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성되어 있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시스템 작업을 하실 때 변수들은 실제 디자인이 들어있는 파일이 아니라 팀 라이브러리, 시스템 파일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라이브러리 파일을 하나 더 열어뒀는데요. 이것도 피그마 파일이긴 하지만 팀 라이브러리는 실제 UI 화면이 담긴 것들이 아니라 그 UI를 구성하는 요소, 시스템이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타이포그래피나 컬러, 로고 또는 뭐 컴포넌트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여기 다른 페이지에 쓰임에 맞게 쓸 수 있는 컴포넌트들도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바로 퍼블리시된 디자인 팀 전체에 공유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각 디자이너가 디자인 파일에서 이 라이브를 켜고 요소들을 에셋 패널에서 가져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파운데이션 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컬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값들이 디자인 시스템 내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베리어블스 패널을 열어보면 이 컬러들이 이 컬러라는 컬렉션 내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컬렉션이라는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요. 변수를 처음부터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help.pygma.com에서 변수에 대한 여러 강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튜토리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베스트 프랙티스 몇 개를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왼쪽에 컬렉션을 보시면 여기 컬러, 스페이싱, 타이포그래피 세 개의 컬렉션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컬렉션 안에는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들이 용도에 맞게 들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같은 종류의 변수를 컬렉션 내에 모아놓을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 타이포그래피에는 어떤 폰트 네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이포그래피 사이즈 변수라든지 다양한 타입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묶여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생성하고 컬렉션으로 묶여져 있다면 그 이후에 필요한 값들을 잘 빠르게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색을 적용하는 모든 경우, 기본 컬러라든지 아니면 멀티 브랜드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화면에 대한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를 대응한다든지 하는 값들의 이 변수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페이싱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패딩이나 마진, 타이포 사이 간격 같은 것들을 정의할 때 쓰는 기본 단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팀마다 다르시겠지만 8픽셀이라든지 4픽셀이라든지 또는 특이하게 뭐 7픽셀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값들을 이 스페이싱 토큰에서 만들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포그래피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폰트 램프나 폰트 스케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타이페이스 관련 토큰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컬렉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브랜드마다 컬렉션을 생성해 놓는다거나 여러 브랜드를 다룬다고 해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이 베리어블스 내에 컬렉션으로 생성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컬렉션 안에 있는 변수들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패널 안에 실제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디자인 요소를 하나 선택을 하고 색을 지정하고 싶다 해서 여기서 꺼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컬렉션 안에 있는 토큰들이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롭다운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에 컬렉션이 너무 많다면 이 드롭다운이 끝없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특히 브랜드가 많아서 여러 모드나 뭐 여러 브랜드에 맞는 토큰들을 다양하게 대응해서 사용하는 팀이라면은 이 토큰과 그리고 컬렉션을 생성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모드라는 개념을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디자인 파일로 다시 이동해서 보시면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라는 개념은 동일한 변수가 다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 맞춰서 서로 다른 값을 대응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하나의 베리어블이 그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다른 값을 대응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페이지 이름 옆에 적용된 모드를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콜랩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크 모드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 내에 있는 화면들이 전부 다 다크 모드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 관련된 화면 작업들을 하실 때는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모드 설정해 놓은 것들이 해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전에 피그마 스케마에서 이제 나올 기능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스 패널 누르시면은 다시 라이브러리로 가서요. 베리어블스 패널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컬렉션 하위에 확장 컬렉션이라는 익스텐디드 컬렉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훨씬 더 정교하고 많은 브랜드를 대응을 한다든지 모드가 많이 필요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확장 컬렉션을 사용하셔서 디자인 시스템을 좀 더 손쉽게 확장하고 배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익스텐디드 컬렉션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사용해 보실 분들은 베리어블스 패널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 A, B가 있는 경우에 브랜드 A의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브랜드 B의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모드를 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컬렉션 안에서 조금 더 손쉽게 화면들을 변경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요. 이번에는 네이밍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리어블들 생성된 것들을 보시면은 컬러 변수들의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미 네이밍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네이밍 되어 있는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소문자에 띄어쓰기 없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밍 컨벤션은 또 개발 쪽에서 온 것들인데요. 코드에서 이름 사이에 공백이나 뭐 소문자를 넣으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네이밍 규칙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추천하고요. 항상 토큰을 생성하실 때는 그 개발자분들과 먼저 소통하시면서 어떠한 규칙을 가져가서 만들지 소통하시면서 생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 규칙뿐만 아니라 개발과 코드 작성에서 나오는 많은 관행들은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적용되어 있는 규칙들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 검증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이는지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디자이너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엣지 케이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토큰에 매번 뭐 공백이나 대문자, 특수 문자들이 섞여 있다면 매번 정확히 맞게 써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문자와 이 대시만 쓰는 뭐 케밥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그런 부담들을
확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토큰을 생성을 하실 때 어느 식으로 구조화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네이밍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을 텐데요. 그럴 때는 당연히 팀에 계시는 다른 개발 파트너나 개발자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이밍 규칙에 대한 컨텍스트가 이미 있는 경우도 있고, 레거시에 맞춰서 각자 토큰들을 생성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개발자분들이 디자이너분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개발자분들도 당연히 디자이너분들과 협업하고 싶어 하시고, 기존에 레거시가 많기 때문에 가끔 이견이 않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통을 잘 하시면은 토큰들을 생성하시고, 이제 핸드오프 하실 때도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네이밍 컨벤션 얘기로 돌아오면요. 피그마 디자인 안에서도 이러한 컨벤션을 맞추는 작업들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네이밍을 이제 최대한 맞추고 싶지만 어떠한 이유로 맞출 수가 없다면 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각 변수마다 이제 코드 신텍스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같은 변수에 대해서 코드용 이름을 따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개발자분들이 토큰들을 대분 모드 패널에서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노출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토큰을 클릭해 보면 여기 팔레트 브랜드라는 토큰 값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값, 세컨더리 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미리 다시 라이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임의의 사각형에 대해서 하나 미리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보았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피그마 디자인 내에서는 팔레트, 브랜드, 프라이머리라는 토큰 값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밸리어스 패널에서 보시면은 이제 코드 신텍스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자체가 SDS, 컬러, 팔레트, 브랜드, 프라이머리라고 따로 적혀 있죠. 그래서 피그마 안에서는 단순히 프라이머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개발자분들은 실제 코드에서 이 토큰, 변수가 이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텍스 입력창에 코드에서 사용하는 토큰 이름을 따로 적어둘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개발자가 이제 대분 모드에서 이 패널에서 이 색을 볼 때 CSS 같은 코드 뷰를 열면은 방금 우리가 정의해둔 SDS, 컬러, 팔레트, 브랜드 프라이머리라는 이런 네이밍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셨을 때 단순히 맨 처음에 저희가 생성해 놓은 베리어블 명이 아니라 코드 신텍스에 작성해 놓은 이제 토큰명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단순히 토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떠한 디자인 시스템의 토큰인지, 어떠한 종류인지, 그래서 SDS, 심플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컬러, 색상 관련 토큰이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이제 뒤에 뭐 상태 값이라던가 하는 토큰명들을 신텍스에 미리 작성을 하셔서 대부 모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서 그 개발자와 디자이너 사이의 간극을 줄일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네, 여기까지 변수 이야기를 꽤 길게 했는데, 다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베리어블, 변수 관련 기능이 나왔는데 스타일이 왜 아직도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피그마에서는 이 스타일 기능이 변수 이전에 훨씬 오래부터 있었고 스타일 하나 혹은 또는 여러 프로퍼티를 이제 베리어블 대신 한 번에 여러 값을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필 값이 여러 개 있거나 또는 타이포그래피 속성이 여러 개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스타일이 베리어블과 차이가 되는 이제 큰 밸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텍스트를 하나 보시면은 타이포그래피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만약 스타일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 텍스트에 이제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 속성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변수에 연결을 시켜서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이미 정의해둔 다른 헤딩 스타일이나 텍스트 스타일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스타일로 묶여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전부 하나씩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화면이 많거나 텍스트가 많은 경우에는 꽤 큰 작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스타일로 저장을 해두면 여러 프로퍼티에 연결된 변수들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스타일은 여러 프로퍼티에 걸쳐 있는 변수들의 슈퍼 세트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끼워 넣는 스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든 프로퍼티에 이렇게 동작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이제 타이포그래피라던가 이펙트,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같은 곳에
프로퍼티를 세트로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시스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컴포넌트 얘기입니다. 컴포넌트는 이제 이전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토큰, 스타일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한 단계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 디자인을 구성하는 시각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 때 사이트를 구성하는 여기 만들어 진 사이트를 화면하는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버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나 뭐 오토 레이어 같이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 정말 아토믹 단위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더 복잡할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헤더 내비게이션처럼 컴포넌트를 중첩해서 더 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페이지의 한 섹션 또는 페이지 전체를 하나의 템플릿화한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의 엄청 큰 장점은, 제일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라이브러리로 다시 이동해 보면은 바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인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두면 그 인스턴스들은 메인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컴포넌트를 이미 많이 사용하셔서 제일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인 컴포넌트를 수정할 때 모든 값들이 다 동일하게 변경된다는 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메인 컴포넌트에는 또 다른 장점으로 베리언츠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옵션에서 다른 상태로 바꿔야 된다면 이미 적용되어 있는 이 베리언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 값을 뭐 스테이트를 바꾼다든지 사이즈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통해서 또는 텍스트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포넌트에 있는 이 베리언츠 개념은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프로퍼티나 베리언트 프로퍼티의 목적은 여러분이 만든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레고 키트처럼 이건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 속성을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고 옵션을 제안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큰 회사의 경우에는 이것만 바꾸셔야 됩니다. 하고 옵션을 제한하는 장점도 있겠고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의 진짜 장점은 이런 식으로 AX, Authoring Experience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최종 고객은 이 실제 제품의 사용자가 아니라 이것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 디자인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일단 한번 개별 컴포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한번 보시면은 살짝 복잡한 컴포넌트인데요. 완전히 처음부터 만든다면 훨씬 더 심플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시 버튼 하나를 꺼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커맨드 옵션 B를 눌러서 이제 디태치를 하시고 다시 커맨드 옵션 K 또는 뭐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만드셔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커맨드 옵션 K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든 거는 아주 기본적인 컴포넌트고요. 어떤 프로퍼티도 이제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은 인스턴스에서 직접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변경은 이 레이어 단위에서 수동으로 하셔야 되고요. 즉 컴포넌트의 프로퍼티를 오버라이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메인 컴포넌트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추가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다른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이제 설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텍스트를 우측 패널에서 손쉽게 편집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텍스트 프로퍼티를 생성을 해서 레이블이라고 명명을 하고 밸류에 이제 변수를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변수를 참조하지 않고 컴포넌트 자체 내에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시고 버튼 안에 텍스트에 방금 만드신 텍스트 프로퍼티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베리언츠에서는, 인스턴스에서는 메인 컴포넌트에서 이제 미리 프로퍼티를 생성해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우측 패널에서 레이블의 버튼을 손쉽게 변경을 해서 변경 사항들을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런 컴포넌트 프로퍼티만 다루는 세션들도 이제 피그마에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 디자인 시스템을 한번 쫙 훑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 생성해서 캐치라는 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훨씬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디자이너분들에게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동시에 과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리언츠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는 디자이너분들이 수백 가지의 베리언츠를 이 컴포넌트 세트 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아이디어가 극단까지 가게 되면은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포먼스적인 측면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수백 개의 베리언츠가 들어있다면 그만큼 이 파일이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사용했을 때 더 많은 메모리, 이 파일 하나에 쓸 수 있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된다거나 불러오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의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정신적인 부담. 그래서 이 베리언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끝없이 긴 리스트에서 스크롤하면서 원하는 상태를 찾고 이것들이 내가 쓰는 게 맞는 건지 이 화면에 이 컴포넌트를 어떤 것들을 갖다 써야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프로퍼티와 이 안에 베리언츠 개수는 항상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버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필요한 만큼만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값이라던가 사이즈 정도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꺼내 보시면 단순히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해서 아이콘을 숨기거나 표시하는 거의 기능이라면은 이제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베리언츠를 다 생성하실 필요 없이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안에 보시면 레이어가 꺼져 있는데요. 이 토글 버튼을 통해서도 아이콘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한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베리언츠를 생성하실 때 프로퍼티를 활용하시면 얼마나 베리언츠를 줄여서 이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시스템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제 베리언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카드 컴포넌트를 보시면 꽤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높이가 서로 다른 네 가지 버전이 있는데 특정 그리드에서 이 사이즈만 사용해라 하고 컴포넌트 세트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카드에 더 많은 버전들이 있었거나 뭐 20개, 30개씩 베리언츠가 있었거나 또 하나의 컴포넌트로 여러 가지 케이스에 전부 다 대응해 보자 라고 해서 많은 기능들을 넣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디자이너분들이 이 컴포넌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포넌트를 이 에셋 패널에서 사용하는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카드 컴포넌트를 찾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원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베리언츠를 만드실 때 뭐 이름만 피처, 브라우즈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즈 피처 카드 컴포넌트를 하나의 세트로 다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에셋 패널에서 이제 이 카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실 때 브라우즈만 검색했을 때는 해당 카드 컴포넌트를 바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처 카드를 찾고 싶을 때, 브라우저 카드를 찾고 싶을 때 각각 개별 컴포넌트로 검색하는 걸 더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세트로 만들었을 때는 사용자는 에셋 패널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드래그한 후에 아, 이건 피처 카드였지 아니면은 이건 브라우저 카드였지 하고 다시 속성을 또 여기서 우측에서 선택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쓸데없는 그 단계를 하나 더 생성한 셈인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큰 컴포넌트를 여러 개 작은 컴포넌트로 쪼개서 생성을 해놓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실용적이지 않고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분리해 놓는 게 더 좋은 선택일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한번 마시면은 네. 그래서 변수랑 스타일이랑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디자인 시스템, 이미 만든 것들을 퍼블리시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세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피그마 내에는 팀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팀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의 디자인 시스템이 피그마 안에서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파일도 원하시면 팀 라이브러리 파일로 퍼블리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파일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라이브러리 아이콘이 되어 있는 퍼블리시된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눌러서 매니지 라이브러리스를 모달을 열어보면 현재 라이브러리에 뭐 변경 사항이 12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컴포넌트를 수정한 것도 있고 뭐 토큰을 수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이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는데요.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싶을 경우에는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토큰들이 수정이 되었는지,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수정이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퍼블리시에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 각종 정보들을 한눈에 한번 보실 수가 있고 배포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하시거나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짧게 디스크리션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변경 사항을 퍼블리시 하게 되면은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파일에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경 사항들이 생겼는지 버전들을 확인하시면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프로 플랜 그리고 상위에는 오르가니제이션, 뭐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맞춰서 배포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지금 내가 속한 팀에만 퍼블리시할지 또는 워크스페이스에 퍼블리시할지 아니면 조직 전체에 퍼블리싱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어떠한 사용자가 어디에 파일을 생성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고요. 만약에 뭐 글로벌 라이브러리를 운영한다면 조직 전체에 퍼블리시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우리 팀만 사용하거나 다른 팀은 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팀에만 배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팀에만 배포한다고 해서 다른 팀이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또 개별적으로 부여를 하시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여기 어드민에 보시면은 승인된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roved library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직 내에서 이제 관리자시라면은 어드민 메뉴에서 리소스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생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데 클릭해서 모달에서 이제 approved를 키시게 되면은 조직 전체의 디폴트 값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 체크 표시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 조직의 디자이너분들에게 파일 생성하실 때 이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팀 레벨이나 워크스페이스 레벨로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그 라이브러리는 새 파일마다 자동으로 켜진 상태로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코랩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 또는 뭐 브랜드 에셋, 브랜드 키트 단위로 여러 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라이브러리가 쪼개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랩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같이 사용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설정들을 리소스 탭에서 미리 디폴트 값으로 특정 팀이나 특정 워크스페이스에 켜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용자분들이 필요한 라이브러리에 언제나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포 관리들을 중앙에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브러리의 성장과 도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라이브러리 아날리틱스라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이 라이브러리 파일의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패널에서 퍼블리시 라이브러리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하단에 이 라이브러리 아날리틱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첫 번째로는 오버뷰로 해서 이제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생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의 토큰이라던가 아니면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각 항목들을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리틱스 부분을 눌러보시면 각 팀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인스턴스는 얼마나 사용됐는지 숫자들을 보실 수가 있고 상단 타입에서 스타일이나 베리어블들로 필터링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직에 배포해서 또는 기간 필터를 바꿔서 더 긴 시간 동안의 추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애널리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타입별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디자인 시스템이 버전이 두 개인 경우, 1.0이 있고 2.0이 있는 경우에 사용량 추이를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이제 컴페어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두 가지를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이 있고 2.0이 있다고 하면은 이상적인 건 1.0의 그래프가 내려가고 2.0의 그래프가 같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렇지 않다면은 디자인 시스템을 다시 온보딩 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분들에게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다시 안내한다던가 하는 의사결정들을 정량적으로 이 디자인 아날리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모 파일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데이터가 많지는 않고요. 실제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휘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인서트가 뭐 사용된 휘수가 많은 컴포넌트를 먼저 위주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디자이너분들은 디태치된 컴포넌트를 제일 무서워하실 텐데요. 그러한 것들도 수량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태치된 컴포넌트가 많다면 당연히 추적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보시면 클릭해서 어떤 파일들에 사용됐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 이동을 해서 디태치된 컴포넌트를 뭐 커맨드 F로 컴포넌트를 검색하셔서 화면을 찾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애널리틱스는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스타일 변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배포하시고 추적하면서 어떻게 유지보수할지,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틱스 API를 활용해서 이 자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뭐 따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 자체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더 보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조직만의 이 API를 활용한 대시보드를 보고 싶다, 만들어서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API를 활용해서 구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시 데모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서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디자인 시스템을 세팅해서 팀 라이브러리를 퍼블리시 했고, 네, 그리고 스타일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컴포넌트를 좀 더 개선하고 싶다,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싶다 하는 니즈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뭐 처음에는 최소한의 구성으로 시작해서 몇 개 되지 않는 컴포넌트 세트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 케이스에 맞춰서 새로운 컴포넌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요구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몇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마스터 컴포넌트를 만드시고 바로 그냥 퍼블리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이 카드 컴포넌트를 떠올려 보시면은 이 컴포넌트의 구조를 크게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필드 섹션을 통째로 삭제하거나 뭐 새로운 필드를 여러 개 추가한다거나 꽤나 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디자이너들이 입력해 놓은 이 수정해 놓은 텍스트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된 내용들을 컨텍스트를 다 삭제해야 하는 셈인데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수정할 때는 항상 이 변경 사항이 이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컴포넌트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변경 사항이 어떤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보통 괜찮습니다. 이미 개정된 수정된 내용들을 변경하지 않고 새롭게 밑에 하위에 추가되기 때문에 뭐 화면에 레이아웃이 조금 변경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정말 많은 구조가 바뀌는 거라면 기존 컴포넌트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새로운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어 놓고 기존 컴포넌트를 천천히 페이드 아웃하는 형식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우즈 카드를 예시로 들면은 이 카드에 대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수정하셔도 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 디자인이 다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오셔서 뭐 네이밍에 바꿔놓으실 수도 있겠죠. 뭐 2.0 하시면 이제 새로운 작업들,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드시는 거는 이게 2.0 작업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하실 때는 기존 건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됐다 하고 파일드에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은 두 컴포넌트를 같이 사용하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기존 컴포넌트를 사용하던 팀들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이 기간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주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나 또는 출시를 앞둔 팀들에게 기존 버전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컴포넌트를 단계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브라우즈 카드를 선택을 하셔서 뭐 컴포넌트 디스크리션에 워닝 적어 놓으시고 뭐 이 컴포넌트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0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남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카드 안에 시각적으로 경고를 표시하는 박스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나 넣어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투명도를 넣어 놓으면은 이제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화면들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 컴포넌트에 사용하면 안 된다. 2.0을 사용해라 해서 컴포넌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 아까 제가 작성해 놓은 디스크리션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만약에 배포했다고 쳤을 때, 네, 배포가 된 것 같죠? 변경사항이 많아서 조금 걸리는데, 이 카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화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익스플로러 화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업데이트한 컴포넌트들의 업데이트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카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실제로 이 카드를 활용해서 만든 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만든 화면들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일정 기간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기간에 설명을 잠깐 읽으시고 이제 에셋 패널에서 2.0 버전 컴포넌트를 찾아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얼마 동안을 유지해야 될지, 언제쯤 완전히 제거해도 괜찮을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배포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명확하게 버전 2.0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디자인 시스템을 정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실제 사용자분들에게도 시간이 더 주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팀에서도 사실 이제 많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요. 코드 세계에서도 오래된 컴포넌트를 한동안 레거시 버전으로 유지하면서 새 버전으로 조금씩 옮기는 패턴이 흔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 쪽 얘기를 저희가 한번 조금 해볼 건데요. 네, 사실 오늘 세션 전체가 이 지금 이야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팀과 정렬을 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시스템에 잘 반영하고 이러한 기법들을 또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익숙한 방식이라서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분들이 공통 언어를 만들고 그래서 개발자분들도 피그마에서 핸드오프를 받으셨을 때 그 디자인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내에서 코드는 어디서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피그마 내에는 코드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커넥트라는 기능은 이 데브 모드 기능인데요. 네, 다시 디자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화면들 열어보면 여기서 코드 레포지토리에 있는 디자인 시스템 코드와 피그마 안의 컴포넌트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Shift D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로 변경을 했고요. 잠깐 줄이면, 네. 그래서 대부 모드에서 어떠한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레포지토리에 있는 실제 코드를 오른쪽 패널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치 코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커넥트가 되어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리액트 코드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URL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장소를 열어놓긴 했지만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하면은 네, 실제 저장소로 이동을 해서 심플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이제 일부의 코드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데모 모드에서 봤던 그 서치바 컴포넌트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코드가 분량이 꽤 많아 보이죠. 그거는 이제 이 컴포넌트를 실제로 렌더링 하는데 사용되는 필요한 모든 코드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코드는 훨씬 짧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임포트하고 JSX에서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선택된 값들은 이제 상세 코드 값이고 피그마를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리미티브스의 서치에서 똑같은 컴포넌트에 대한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대부 모드에서 보이는 코드 스니펫은 바로 이제 컴포넌트를 실제 프로젝트 코드 안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리액트를 예시로 들었지만 코드 커넥터는 리액트 말고도 뭐 웹 컴포넌트 다른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든 개발자분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함께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디자인 시스템 관련 뭐 TF팀이라든지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 한두 분과 같이 얘기를 해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코드 커넥트 작업들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 모드 패널에서는 실제로 뭐 코드뿐만 아니라 컴포넌트가 사용하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사용된 토큰들, 아까 보였던 코드 신텍스 관련된 것들 또는 에셋들도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데브 모드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디자이너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디자이너분들과 개발자분들은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 데브 모드에서 보셔야 되는지 원하는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드 컴포넌트에 여러 디자인 컴포넌트를 매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코드 컴포넌트를 하나의 디자인 컴포넌트에 묶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코드 커넥트에 관련된 세션도 한번 다시 찾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련 가이드들은 이제, 네. 그래서 관련 개발자 문서들도 있고요. 눌러보시면 이동하셔서 커넥트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API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CLI 환경에서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피그마 개발자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GitHub에는 예제 코드가 담긴 레포지토리도 있어서 거기 있는 예제들을 그대로 따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분들은 뭐 아니면 개발자 지식이 조금 있는 디자이너 분들이라던가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조직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한 이 코드 커넥트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코드와 정렬하는 것도 디자인 시스템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작업이 잘 되어 있다면 추후에는 피그마 내에서 이제 MCP 서버를 이용해서 또 AI를 활용해서 코딩 작업들을 또는 화면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은 다른 세션에서 더 깊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이제 코드, 그 다음에 토큰, 그리고 컴포넌트, 스타일,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의 배포와 아날리틱스를 통한 유지 보수까지 또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이제 민지님한테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저희가 AI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요즘에 AI가 그 UI를 실제 코드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 이제 뭐 개발자분들께서 코파일럿이나 커서, 윈드서프가 같은 그런 이제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들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딩 도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 코드 베이스의 맥락을 그대로 우리가 LLM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AI가 만들어내는 이 코드도 단순히 그냥 이 돌아가는 코드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프로젝트 기존 패턴과 더 잘 맞는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는 이 MCP 서버죠. 우리 데브모드 공식 MCP 서버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빌드업 해왔던 이 디자인의 맥락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 MCP 서버는 피그마의 디자인 화면과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이 개발 환경을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 컴포넌트, 프로퍼티, 어노테이션, 코드와 같은 이런 핵심 정보를 전달을 해서 이 AI 코드 에이전트가 실제 프로덕션 수준의 이 UI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 들어갈 카드 가격, 이 섹션 디자인이 하나가 있죠. 이거를 좀 실제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디자인의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코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VS 코드용 그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피그마에서 선택한 카드 가격, 이 섹션을 구현을 해달라고 코파일럿에게 요청을 하면은 이때 MCP 서버를 통해서 변수, 프로퍼티 이름, 그리고 코드 커넥트 매핑, 또 접근성 이런 어노테이션과 같은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 정보 덕분에 이 코파일럿은 이미 우리 팀이 정의를 해둔 실제 컴포넌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고 이 디자인 시스템에 맞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응답을 보시면요, 이 LLM이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이 해당 파일들을 직접 읽어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디자인에 맞는 컴포넌트까지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가까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만족스러운 이유는요, 단순히 이 디자인이 일치한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도했던 이 의도적인 차이까지 올바르게 반영됐다는 점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라이트 모드였지만 지금 브라우저 자체는 다크 모드로 되어 있고 또 우측의 카드 디자인은 라이트 모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코드 자체가 우리 팀의 컴포넌트와 토큰을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가격이나 이름, 이런 강조된 카드가 디자인과는 약간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표에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전에 개발된 이 카드의 데이터가 이 디자인과 달랐던 이유는 우리가 코드 쪽에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디자인 목적은 구조 자체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코드의 목적은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데이터처럼 디자인 맥락과 코드 베이스의 맥락이 함께 사용되면서 정확한 프론트엔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구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피그마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는 우리의 의도를 추측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에서 가져온 맥락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빌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일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이 접근이 진정으로 아주 파워풀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이 피드백의 루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잘 구조화된 디자인 시스템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결과물은 결국 일관된 이런 사용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관된 사용 자체는 더 빠르고 자신감 있는 반복과 개선, 이러한 루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핵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이 AI의 결과물도 더욱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AI 도구들이 시스템 전체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도 어떠한 도움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올바른 이름 규칙과 속성 구조로 새로운 그 컴포넌트의 변형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또 디자인과 구현 간의 차이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또 수동 QA를 줄이게 되면서 더욱 빠른 개선 자체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플라이 휠 효과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은 개선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큰 더 속도와 추진력이 생기고 또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더 스마트한 코드를 만들고 그 코드는 다시 디자인 시스템의 일괄된 사용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AI는 더 정확하고 유용해지는데 우리 팀은 더 적은 가정과 더 큰 확신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핸드오프 문제를 넘어서서 정밀함, 의도, 그리고 자동화를 기반으로 이 하나의 통합된 제품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단순히 표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핵심은 팀 간의 정렬, 얼라이먼트에 있고요. 우리가 모든 이 같은 기반에서 일을 할 때 제 작업이 줄고 품질 자체가 높아지면서 매번 반복해서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이 더 팀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해서 보면은요, 이 세 가지 레이어는 시스템의 핵심 로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리어블은 기초값을 정리하고, 스타일은 그 값에 정확한 의미와 명확성을 더해주면서, 컴포넌트들은 이 확장 가능한 빌딩 블럭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핵심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퍼블리싱과 거버넌스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팀이 추측 없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값과 구조, 그리고 이 분석 도구는 우리 조직의 명확성을 확장하는 방법이고, 브랜칭은 시스템이 혼란 없이 성장할수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팀에 이 기여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얻고, 또 관리자분들은 이 필요한 검증들을 이제 쉽게 수행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드 커넥트와 MCP는 디자인 시스템 성숙도의 다음 단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 커넥트는 실제 매핑된 코드 스니펫을 제공을 해서 개발자가 이 검증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대부 모듈을 오늘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MCP를 연결해서 AI 에이전트와 개발 도구가 빌드, 리팩터, 검토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 맥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작동하면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디자인과 코드 사이에 완전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게 셋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았어요. 그중에서 질문을 한 한 가지 정도만 좀 골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아 매니저님 혹시 질문을 네. 한 가지 답변을 좀 음, 드려볼까요? 저는 이제 아, 디자인 쪽 질문을 하나 답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AI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기존 컴포넌트에 기반한 다른 컴포넌트를 추천받을 수 있는지, 그런 화면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피그마 메이크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스타일 정도만 지원을 했지만 추후에 이제 컴포넌트와 베리어블까지 참조를 하여서 피그마 메이커에서 새로운 화면들이나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그 만들어준 화면들을 다시 피그마 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카피트 디자인으로 해서 실제 디자인 레이어로 가져와서 수정하고 다시 컴포넌트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한번 나오시면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채팅창에 저희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피그마 메이크 웨비나 진행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또 피그마에서 어떻게 피그마 메이커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해당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녹화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저희가 했던 내용들은 일주일 이내로 이메일로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피그마 커뮤니티에 파일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 좀 이렇게 좀 완료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진행될 라이브 스트림은 figma.com/event에서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민지 고생하셨습니다. 네.